2019년 9월 18일에 그러니까 한 줄의 제보가 딱 들어옵니다. 이게 다 충격이었죠. 놀랐죠. 아픈 과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화성 모 여중 1학년 14살 김모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었고 스타킹이나 속옷으로 입에 막혀 있었던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학교 가서 그냥 그냥 마음이 소가심이 나고 그냥. 그래서 사람 튀어나올 것 같아서 여기 밥 먹거나 여기까지 나오기도 무서워요. 이 범인을 못 잡으면 진짜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압박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 죽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 집에 담을 넣다 보니까요. 그 문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그냥 한번 했습니다. 아마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 숨길 수 있는 사실은 없다. 거짓말은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경찰은 8번째 피의자 14살 양을 살해한 혐의로 화성군 태안면에 사는 22살 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인은 박영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폭행하고 다시 옷을 입힌 뒤 달아났습니다. 뭐 어디 길을 가다 납치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공간 내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대담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관들 입장에서 당황스럽게 만든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자기네들 그러면 이 한 사람 못 잡아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거 하나 못 잡고 이 바보 같은 경찰 자꾸 발생을 하니까 누구 하나는 범인으로 잡아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튀어나올 것 같아서 여기 밥 먹거나 여기까지 나오기도 무서워요.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너무 무섭고 진짜 살기가 불안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범인을 못 잡으면 진짜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압박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수사를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좀 비스무리한 사람, 즉 만만한 인물들을 지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8.4 사건에. 내가 무슨 범인이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보면은 조사실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조명 하나 있고 있잖아요. 불. 그런 거 뭐 불 몇 개 있고 의자 몇 개 있고 그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기분이 좀. 그 다음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살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살아계실 때 말씀드린 게 제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가진 거는 내가 3살 때 알았어요. 홍역으로 이래가지고.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여태까지 아마 이게 걸어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마 뭐 목발이 짚거나 휠체어 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겠지요. 일하기 끝나고 이야기 올라갈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못 다녔어요. 가정 형편상 안 돼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걸 가정을 꾸렸었는데 아버지 꾸리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뭐 누름을 좋아하셔가지고 할 때가 있어야지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호위 자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면 지적 장애인들 그리고는 윤 씨처럼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장애나 취약 요인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과학 수사 기법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었고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하기보다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그런 시대였던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보이죠.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난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시간이나 2시간 전인데 나보고 쪼그려 떼기래. 아 못하겠다. 그래도 해라 이러니까 한두 깜빡이니까 맞으니까 누가 발로 걷어차. 너 이거 이렇게 하시니까 난 모른다.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밥을 먹었는데 밥도 안 주고. 잠을 자야 될 거야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이 정신 상태가 혼배하다 보니까는 아예 죽은 게 더 편해. 그 당시 죽었으면 아무 고통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몽사몽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 이럴까? 앉혀놓고요, 교대로요, 수백 번 떠들어 주는 거예요. 너 그 여자 피해자 짝사랑했지. 그 여자 피해자 저기 성적으로 공격하고 싶었지. 너 항상 호시탐탐 노렸지. 이러고 나가요. 그리고 한 5분 있다 다른 형사가 그 2명, 3명이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들어와갖고요.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진실로 나중에 들려요. 이거 쓰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는데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이대로 적어. 그러니까 계속 적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요. 내 기억이 생각이 안 나. 역사적인 괴를 같이 하면 우리의 아픈 과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탄압적인 시절에, 비민주적인 시절에 이 수사를 경찰이 하면서 여러 사람을 생사람을 잡고 가학 수사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게 흐름이 저는 동일선상에서 경찰의 책임 회피, 그 다음에 우리의 후진적인 수사 문화, 과거에 뭐 그런 것들이 맞물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서에 3일 있다 보니까는
그 뭐 기자회견이 뭔가 했는데 그래 뭐 기자들하고 방송사하고 다 왔더라고. 윤 씨는 박양의 집에 들어가 박양을 폭행한 뒤 불구라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범행이 쉽게 발견될 것을 우려해 박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관 수사관들이 언론사를 다 불렀다는 거예요. 야, 범인 잡았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약간 언론과의 유착. 잡았어, 빨리 와서 잘해줘. 잘 봐줘. 우리 잘 열심히 해서 잡은 거야. 그 당시에는 그리고 발표 저널리즘에 해서 언론이 발표하는 대로 또는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는 대로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매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게 발전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발표 저널리즘. 내 모습을 보면은 거의 숙인 모습 그때 나올 거야. 내 얼굴을 봐봐. 얼굴을 보면 사람 꼴이야 말이 안 돼. 아마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생각하실 거야. 오늘은 무리한 건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친구들이하고 그날 일을 마치고요.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놀리는 바람에요. 한참 돌아다니니까는 그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그 죽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 집에 담을 넣다 보니까요. 그 문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그냥 나도 몰래 낮에 뭐 일한 거 있고 뭐 욕먹는 그 기분에 그냥 한번 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지친다. 스스로를 내려놨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범인 만들게 해서 하나의 성과로 이제 시적을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 한 건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서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왔대요. 범인 무조건 잡아. 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연쇄살인 건 몇 건이야? 잡았던 거죠. 팔 8차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야밤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여자아이가 자고 있던 방으로 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강간살인을 했다라는 가정이었고요. 현장 없는 생각이 잘 안 나. 나는 휴가를 차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걸 그 현장에서 보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담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게 돼요. 난 담을 난 넘은 기억이 없다. 경찰 넘었다. 만약에 그 건장한 사람은 넘을 수는 있어. 그렇지 말아서. 몸이 좋고 날렵한 사람은 넘을 수 있는데 몸이 좀 둔한 사람이거나 나 같은 장애인 사람은 넘을 수 없어요. 그 슬리퍼 자국,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발자국은 잘 나오진 않았다고 하고 경찰이 조작한 거죠. 그게 발자국이 이렇게 하나만 찍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윤석열가 범인이라고 몰았는데 동네 애들 많이 알다 보니까는 날 알더라고. 지금 내 후배들이 있어요. 여동생들. 걔 후배하고 동창이더라고. 박상이라는 그 애들 모르지만은 집 아는
내가 그때 처음 들어가 본 거지. 장애를 안고 뭐 저항하는 여성을 옷을 벗겨서 결박하는 일을 윤 씨 혼자서 하기는 무지하게 어렵고 굉장히 성적인 뭐 어떤 일탈이 심했던 사람이고 지금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포트가 전혀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과 그 윤 씨는 공통점이 남자라는 것 말고는 거의 없다. 80년대는 일단은 자백 위주의 수사를 했었고요. 자백을 받기만 하면 더 이상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물적 증거 없이도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던 시절이에요. 윤 씨가 결국 자백을 하기에 이르니 다른 가능성은 열어놓지 못한 채 화성 8차 사건의 미성년자 살해이면은 별로 좋은 제명은 아니거든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윤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이 붙긴 붙었어. 근데 국선 변호인이 나오질 않아. 내 앞으로 오질 않아. 그럼 나 혼자 하려니까 그게 당시에 보면 나온 게 우리의 음모털이라 해가지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모발에 그 티타늄이라는 용접에 쓰는 성분인가 봐요. 이 용접공이신 이분이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된 거죠. 두 개의 채모가 비슷한 데다가 채모에서 채취된 혈액형이 윤 씨의 혈액형인 B형과 일치해 경찰은 또 윤 씨가 소아마비 장애자인 점으로 미루어 평소 지니고 있던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 증인이 나왔을 때도 넘어가 못 봤다.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하다. 어떤 사람은 잡아주고 넘었다. 나도 가방끈이 짧지만은 그 당시에 못 배운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와,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 살인자나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 몇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백 하나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인권 국가를 지향하는 게 86년 7년도부터였거든요. 이 개헌안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기본권을 신장하고 국민 복지를 도모하는 것 등이 그 특징입니다. 당시 언론이 그 민주화로 인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였잖아요.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87년도에 자백만 가지고 유죄 못 나와요. 검사 입장에서도 자백만 해서 나왔다면 이거 형사님들 정말 미안하지만 추가 증거 해놔야지 않으면 그 공소 유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진짜 그 경찰 수사에서 10대 5점 중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목할 정도로 아주 잘못한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1225번) 1255번 4848 그 이름이 없어요. 수번호로 불러. 그 다음부터 난 한 인간은 윤석열가 아니고 수번을 나고 사는 거예요. 무기란 진영을 하는 거지. 무기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만기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수용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잖아요. 같이 거기도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도관들은 어떤 때는 또 형무로 또 할 때도 있고
30년 가까이 교도관하고 있지만 성녀같이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껏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전혀 못 믿었고 구치를 갔는데도 구치소에 대우는 못 받아. 정이 안 나가지고 독방도 몇 번 불려갔었고 묵지도 뒤로도 개밥도 먹어봤고 뒤로 묶여가지고 그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요. 그렇지만 회의감이 이제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힘든 거, 이제 외롭고 또 그러잖아요.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이게 다들 한 번씩 큰 위기를 겪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눴었죠. 사람은 인내심과 강해야지. 학살된 그 이거는 그 사람만의 성격만 다 틀려요. 인내심이 없으면 거기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자기가 자살한 사람도 없어요. 영락 없이 이제 윤 씨가 범인일 것으로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와중에 또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된 거죠. 9차, 10차 사건이고요. 구 차 사건은 1990년 11월에 발생을 했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던 여자 중학생이 살해당하는 9번째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 있는 데 조금 보이고 이 바지 여기 한쪽 허벅다리 조금 보이고 그 나머지는 그 상의 교복 상의를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당시에도 손과 발이 양손과 양발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속옷을 이용해서 그런 범행을 비슷하게 저질렀습니다. 십 차 사건은 1991년 4월에 야산에서 60대 여성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건과 비슷하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발견된 시체의 경우에는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었고 스타킹이나 속옷으로 입에 막혀 있었던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0차까지 사건을 되돌아보면 나이대는 10대부터 20대, 60대까지 다양한 걸 알 수 있지만 모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 1차부터 10차 사건이 일어났던 화성 일대와 반경 10km 이내에 있던 일이거든요. 다 충격과 공포였죠. 일단 5억. 화성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그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또 터졌어. 또 누가 어쨌대. 또 누가 그랬대. 왜 못 잡는 거야? 왜 도대체 못 잡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그랬죠. 자신들의 지역이 이것과 연관돼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이 지금 교도소 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유형의 범행이 저질러지니까 당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진범 잡았다. 교도소에 총주가 살았어요. 총주가 살았는데 한 3년인가 학년 3년인데 경찰서에 왔더라고. 화성 경찰서에서.
한 5명이 등치 좋은 애들이 왔어. 뭐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하는 거 구차하고 숫자 났으니까 사건이.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다 그랬지. 그럼 난 범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 아니 누구야 그러니까 교도관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쭉 살고 있는데 일단 카피캣으로 본 거죠. 모방범죄다. 외로웠다. 그 다음에 밤에 몰래 나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관념에 젖어 있었던 거죠. 한 번 더 합리적인 의심할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죠. 한 달에 한 번 제가 교도소를 가요. 교도소에 가서 천주교 자매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해요. 그 10명 있는 중에서도 큰 소리로 자기 얘기를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아우, 야, 윤석열 씨는 굉장히 기가 센가? 굉장히 장애인이란 어떤 핸디캡이 아니고 6개월을 지켜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선에 나서지 않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쉬쉬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다시 그 사람은 다시 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제 값을 못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20대) (30대) (40대) 거의 다 보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을 나온다는 게 참 두려웠어요. 그 시대를 보면은 사람 죽였다 그러면 한영 못 받아요. 동네 살지를 못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시대가 마찬가지고. 형님. 잘 지냈어? 네.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나와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농담식으로 다시 좀 나보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 테니까 방 좀 하나
좀 알아봐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뭐 이런 날이 와가지고 이제 성녀한테 고기도 얻어먹게 되고 이런 날이 와서 그게 좋은 거지. 이제 성녀가 이제 그 나왔어도 누구하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자주 전화를 했었어요. 너 뭐 그거 나와도 계속 직장 생활 할 거 아니야? 직장 생활 해야지. 몰라 이번에 뭐 이론이 간축되면 내가 뭐. 다른 얘기보다는 어머니 얘기를 좀 자주 했어요, 저한테. 자기는 이 죄를, 무죄를 밝히려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없다. 내가 죽었을 때,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내가 범죄자로 어머니를 뵌다는 게 너무나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내가 죽었을 때,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서 내가 세상 숨길 수 있는 사실은 없다. 거짓말은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2019년 9월 18일에) 그러니까 한 줄의 제보가 딱 들어옵니다. 이게 다 충격이었죠. 놀랐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찰청에서 최근에 이제 기술이 하나 또 2020년 전후로 해서 재작년 19년 20년 전후로 해서 신기술이 하나 개발이 됐어요. 뭐냐면 파편 DNA, 즉 유전자가 훼손이 돼갖고 복원하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기자로서의 느낌. 부끄러우니까. 국민들의 시각은 너 이거 아직도 못 찾고 뭐 했어? 3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던 거야? (30년)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화성 살인 사건의 새로운 유력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이춘재를 만나 DNA 증거를 제시했지만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 이춘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춘재가 지목이 돼서 이제 유전자 감식이 갖고 범인으로 확인됐잖아요. 됐을 때도 이제 확인하셨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더래요. 얼마나 웃겨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게 사이코패스고요. 이 이춘재라는 사람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제 무기수였고 94년도에 성폭행 살인을 한 혐의로 그 이춘재가 되게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아내를 뭐 수차례 폭행하고 그 처제, 그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성폭행을 하고 죽여서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었죠. 프로파일러가 처음에 이제 이춘재를 들어가서
면담하는 과정에서는 라포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라포 형성. 이게 신뢰감이 쌓여야지 이제 진술을 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데 참 그때도 좀 놀라웠던 게 그냥 보통 사람 같았대요. 그러니까 키도 170도 안 되고 작고 그리고 우리가 몽타주 나왔던 거 그리고 사진 공개된 거 젊었을 때 사진과 비슷한데 머리만 희끗희끗하고 피부만 조금 이렇게 축 처진 자백을 하기까지 13일간 대면 조사는 모두 9차례로 거의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시점에서 손에 이제 집착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의 손에 보면서 손이 참 예쁘다면서 손에 약간 집착을 갖고 있는 이춘재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 젊은 여성이 주기적으로 본인을 찾아와가지고 사건을 한 개씩 털어놓을 때마다 왠지 그 프로파일러와의 인간관계는 더 끈끈해지는 이런 느낌을 즐겼던 거 아니냐. 굉장히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예를 들면 8차 사건, 이윤성 씨가 범인으로 잡혔던 8차 사건에 그 집 구조라든가 이런 걸 거의 완벽하게 그려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춘재가 이제 첫 자백을 했을 때는 성녀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녁 때. 성녀 첫 마디가 또 그거였어요. 형님 좀 재심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는 악몽에 시달리는 거지.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춘재가 사진하니까 기자들이 냄새 맡을 거 아니에요. 언론사들이. 근데 공개 안 했지. 나는 불안한 거야. 내 얘기 나올까 봐. 30년 전에 언론사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기사를 잘못 내가지고 20년 살았는데 그 당시 언론사 뭐 했습니까? 그 고통을 안 겪은 사람 몰라요. 가족들만 하지. 사실 모든 범행 장소가 이춘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살았던 집 근처, 이 모든 근방에서 범행이 일어났고 이춘재는 계속 근방에 살고 있었어요. 이춘재라는 사람 자체가 그 지역 유지 아들이잖아요. 땅 부자였잖아요. 지금도 재산이 몇백억 되고요. 까놓고 얘기했고요. 지역에서 뭐 건실하게 사는 부유층 자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 파지 않았겠냐. 실제로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에 조사도 받았는데 빠져나왔겠죠. B형 남자를 찾는다라는 건 거의 공공연한 사실처럼 돼서 본인은 혈액형이 O형이기 때문에 당시에 진짜 잘못했던 게 이제 유일한 물적 증거라는 혈액형이 잘못 추출돼요. 눈앞에서 거의 놓친 거라고 봐도 되는데요. 오늘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윤석열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30년간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오늘 진범 논란이 빚어졌던 이른바 8차 사건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춘재를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지켜봤어요. 이춘재 씨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사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명사를 잡을 수도 있고.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지켜보자고.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제가 갔어요. 이춘재.
이춘재가 나와서 증언하는 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바로 뒤에 앉았었어요. 이춘재 씨 본인 맞아요? 예.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고 계시죠? 예. 증인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당신이 순수한 자유로 말을 하느냐? 누구의 억압이 없었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춘재가 제 자유로 얘기한 겁니다. 왜 번복을 하는가?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타는고 피눈물을 흘렸는데 왜 내가 저지른 행위를 저 사람한테 업적으로 씌워? 내가 한 거면 내가 한 걸로 인정해줘야지. 사이코패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까? 실내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른 건 다 실외에서 일어난 거지만. 예, 그렇습니다. 범행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 집 근방입니다. 100m 약간 안 되는 거보다. 이춘재는 자기가 대문 열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대문이 열려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얘기, 법정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탑을 안 넘어갔다는 걸 증명해낸 거고. 피해자의 집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문이 조금 열려있어가지고 그냥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재판 때 이제 마지막 결정 땅땅 하는 날 제가 갔죠. 재판장이 무죄가 된 모든 것을 몇 장을 읽더라고요. 수사기관의 사람이 제출된 증거를 오르는데 법원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 번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에게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나주시겠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걸 못해요. 그럼 뭐 긴장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그러면 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하고 땅땅땅.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서 뭐 만족해요.
Coast, now I'm in the East Coast. Saw you when I